김성환의 시사야. 제10호 태풍 크로사가 약해지고 우리나라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만 강원 영동 지역에는 최고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최고 150mm가 넘는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여 침수와 산사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밤사이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오늘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도 적지 않은 양의 비가 내렸는데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도심 곳곳에서 제74회 광복절 기념행사와 일본의 경제 보복을 규탄하는 대규모 촛불 문화제 등이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반일이 아닌 반아베를 외치며 한일 평화연대를 강조하고 아베 정부의 경제 보복을 규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일 비난을 자제하는 대신에 경제 강국을 만들어서 지금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치욕스러운 과거를 극복하고 이만큼 성장해온 우리가 못할 게 또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나 흔드는 나라 아니냐? 지금 이런 비아냥을 할 때가 아니라 어렵지만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인 만큼 한 목소리로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성환의 시사 1부에서는 광복절 특별기획, 영화 김복동 팀과 돌아보는 광복절, 영원한 소녀들의 남은 이야기란 주제로 최근 개봉한 영화 김복동과 이 평화의 소녀상을 만든 분들을 모셨는데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번 광복절의 의미와 과제를 되새겨 보겠습니다. 오늘은 영화 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소감이나 위안부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요. 콩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김성환의 시사 이 시간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으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저는 서울서 온 피해자, 나이는 90세, 이름은 김복동. 이름은 김복동입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공식 파지하라! 과거에 천황 때 잘못한 것을 현 정부가 나서서 사죄하는 것이 마땅찮아요. 従軍慰安婦は敵地の捏造だ！買収婦たちは日本から出ていけ！私はパク・クネ大統領に申し上げているわけでありますから、最終的かつ、不可逆的に、解決されることを確認したもので、あります。 증거가 없다. 증거가 살아있는데 증거가 없다 해서 말이 됩니까? 내 힘이 닿는 데까지 살아 생기는 까지가 싸우고 말이야. 하루까지 장하지 말라고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요즘 극장가에서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영화가 있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김복동인데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가 일본의 사과를 받기 위해 27년간 투쟁하며 인권운동가로 살아온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해방된 지 무려 74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올 초 김복동 할머니를 비롯해 많은 피해자들이 끝내 일본의 사과를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일본은 초지일관, 과거사에 대한 절대 부정도 모자라서 이제 적반하장
우리에게 경제 보복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김성환의 시사 1부에서는 광복절 특별기획으로 영화 김복동 팀과 돌아보는 광복절, 영원한 소녀들의 남은 이야기란 주제로 이 시점에 우리가 직시해야 할 문제가 뭔지 영화가 던지는 질문들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이번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세 분 나오셨는데요. 먼저 영화 김복동을 만드신 뉴스타파의 송원근 감독 나오셨고요. 할머니들의 분신인 소녀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김은성 조각가 나오셨습니다. 또 이분은 과거와 싸우고 있는 미래 세대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평화나비 네트워크의 이태희 전국 대표 나오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장 바쁜 하루를 보내셨을 세 분인데요. 이 늦은 밤 시간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선 이번 광복절에 큰 행사를 치르거나 현장에 계시면서 특별한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마무리가 다 된 시간일 텐데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먼저 이태희 대표부터 얘기해. 왜 깜짝 놀라세요? 저는 이제 어제 평화나비 네트워크 행사가 이제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립일 맞이 뭐 문화제라던가 그런 행사들을 진행을 했어서 행사 끝내고 오늘은 아침에 그 강제 동원 피해자들과 함께하는 국제평화 행진이 있어서 네. 거기 참여하고 저희 해단식하고 그러다 마치고 왔습니다. 뭐 굉장히 바쁜 며칠 동안의 시간을 보내셨던 것 같은데요. 김은성 작가께서는 예, 아까 그 광화문 집회 나가서 김복동 영화 광고하고 왔습니다. 네. 현재는 지금 이제 나고야 aichi 트리엔날레 지금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일본과 맞아요. 계속 연락하면서 네. 대처 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 쪽에서 혹시 연락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네, 뭐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일본 분들이세요? 네, 일본 분들입니다. 그러면은 이번 문제에 대해서 소녀상을 전시해서 철수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또 계속 전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겠네요. 많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송은근 감독 네. 나오셨습니다.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계속 극장에서 관객 여러분들에게 영화가 가지고 있는 의미나 그 느낌들을 계속 살릴 수 있게 잘 설명드리면서 영화로 소통했습니다. 하루 종일. 네. 지금 관객이 몇 분 정도? 오늘 저기 5만 명을 넘어섰고요. 오늘 뭐 한 9천 명, 1만 명 정도 오늘 하루 보신 것 같습니다. 어제는 한 7천 명 정도 보셨고. 네. 그럼 평균 한 10,000명 정도 네, 지금 하루에. 예. 영화가 지난 8월 8일에 개봉을 했는데요. 네. 조금씩 떨어지는 투세였다가 어제 기리미를 계기로 다시 이렇게 좀 많이 좀 치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계십니다. 보신 분들이 이게 그냥 슬프기만 한 영화가 아니구나. 네. 굉장히 할머니의 희망적인 모습, 그 희망 때문에 더 눈물이 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면서 입소문을 많이 내주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좋은데요. 하필이면 또 이렇게 광복절 앞두고 일부러 맞추신 거예요, 날짜? 원래부터 이걸 기획을 작년 10월부터 했었는데요. 네. 날짜는 8월에 개봉을 하자라고 저희가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선택을 하셨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이건 또 뭐 의미 있는 날이니까 제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맞습니다. 기리미일이 8월 14일이어서 네. 저희가 그 날짜에는 어떻게든 맞추자. 할머니께서 또 1월에 돌아가셨고 이게 더 늦어지기보다 할머니의 이름이 그나마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때 이걸 새길 수 있는 영화를 우리가 내놓자.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이번에 경제 도발은 예측하시지 못했던 거죠? 그건 전혀 아베가 7월 달에 저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네. 오히려 저는 영화가 좀 일본 정부가 현재 좀 우매한 저런 정책들을 좀 짚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했었는데 역으로 먼저 아베 정부가 좀 저렇게 나와서 굉장히 영화에서는 좀 도움을 그래도 받고 있는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뭐 지금 아베 총리가 계속 이런 태도를 보이면은 네. 지금 하루에 10,000명씩 들으니까요. 네. 한 달이면 30만 명, 네. 2달이면 60만 명 이렇게 가는. 네. 저는 그렇죠? 뭐 네. 우리나라 분들이 다 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아니 뭐 다른 분들 영화 보신 분들도 그렇고요. 네. 이제 아마 못 보신 분들도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이거 하나 여쭤봐야 되겠네요. 세 분은 영화하고 다 연결이 돼
있으신 분들인 거죠? 예, 그러니까 김웅성 작가님, 이태희 대표가 영화 김복동에 다 출연하시는 분들입니다. 아, 김복동 출연하시- 할머니의 네. 어떤 그 여정 속에서 다 이렇게 인연이 있으신 분들이어가지고 네. 그 계속 저희 출연자시죠. 그러니까 아, 영화에. 그러면 감독의 입장과 네. 출연자의 입장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네 뭐 출연료 받으셨어요? 없습니다. 아니요 그런 아시겠어요? 아, 좋습니다. 네, 농담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평화나비 네트워크라고 하는 단체로 알고 있는데요. 좀 낯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곳인지 이태희 대표께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평화나비 네트워크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 프로젝트 동아리고요. 현재 전국 네트워크 동아리라 서울, 경기, 원주, 강릉, 충청, 제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분들이랑 그리고 대학생들이 좀 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쉽게 접하고 해결에 동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 상반기에는 이제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과 함께하는 기부 마라톤인 평화나비런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8월 14일 그 여름 방학 기간 동안에는 이제 8월 14일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리밀에 맞춰서 평화나비 페스타 진행하면서 기리밀을 알리고 또 이제 뭐 문화제라던가 이런 걸 열어서 또 많이 이렇게 기리밀을 맞이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만드신 지 몇 년 정도 됐죠? 지금 14년부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아, 5년 정도 네네. 됐네요. 그동안에 2015년 뭐 한일 위안부 합의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행사나 이런 것들 계속 해오면서 뭐랄까요, 같이 동참하는 학생들도 숫자도 점점 늘고 그렇게 된 거죠. 사실 숫자는 그냥 유지가 되어 있고요. 딱히 이렇게 늘거나 하진 않고 그냥 항상 평균 열심히 활동하시는 열심히 분들 활동하는 일당 사람들이 100으로. 항상 이렇게 주변에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안부 할머님들 계시는 자리에 항상 같이 있는 젊은 친구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굉장히 뜻깊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김 작가님은 지금 작품이 이제 소녀상을 이제 만드신 게 어디 지금 전시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설치된 거는 설치. 예. 여러 한국에 꽤 되고, 그리고 계속 또 이제 그 뭐 의미 있는 지역에서 계속 신청을 해서요. 네. 계속 이제 주문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외국 같은 데는 지금 뭐 캐나다, 미국, 중국, 호주, 독일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에는 많이 있나요? 국내는 뭐 저희들이 제작한 거하고 지역에서 작가들이 제작한 것하고 합해서 한 110여 정도, 110여 곳 뭐 이 정도 될 겁니다.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사이에 상당히 많이 그 소녀상이 설치가 됐군요. 그 동안에. 그렇죠. 지역에서 아무래도 지역도 이제 올라오지 못하시고 계속 평화소녀상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지역에서 또 각 지역에도 또 사실은 이제 피해자분들 굉장히 많으시니까요. 네. 그분들을 또 기록하면서 기억하면서 또 문제 해결을 하면서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소녀상의 형상이 네. 다 똑같은 건 아닌 거죠? 작가님 제작하신 것도 있고 다른 작가분들이 뭐 제작하신 것도 있고 굉장히 종류가 많은 거죠? 저희들이 제작한 것 중에 평화나비 있는데 평화나비 팀하고 같이 제작한 것도 있고 네. 또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한 것도 있고 그리고 김학순 할머님을 또 제작한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한 7가지 정도의 이제 평화의 소녀상으로 불리는 내용을 제작했습니다. 다 똑같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굉장히 종류가 많다. 여러분들이 제작을 하셨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근데 원래 할머니로 만들려고 했던 것인데 그게 소녀상이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원래는 이제 그 비석을 만들려고 비석을 만들려고 했어요. 한국 전신대 문제 대책협의 지금 정의기억연대로 네. 돼 있는데 그쪽에서는 비석을 이제 2011년 12월 14일 날 할머님들 천차 수유 집회 때 비석으로 이렇게 제작하고 싶었었는데 그래서 그 디자인을 제가 이제 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그 비석 디자인을 하는데 일본 정부에서 이제 압력이 들어와서 너무 이제 화가 나서 이 비석 가지고는 일본을 제대로 혼내지도 못할 것 같고 그리고 사과와 반성은 또 더 멀리 갈 것 같고 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능력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네. 제안을 다시 한번 드렸고 그래서 이제 제작하게 된 게 생각하게 된 게 할머님들이 20년간 싸우셨으니까 네. 91년도부터 92년부터죠. 1월 8일부터 네. 2011년까지 싸워오신 그런 내용을 담아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할머님들의 상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할머님들이 일본을 좀 혼내고 꾸짖고 그리고 사과 반성을 쟁취해내는 그런 모습을 한 뭐 10대까지 정도 이렇게 스케치를 하는데 우리 김세경 작가가 이제 역시 이제 여성하고 남성하고 이제 감성이 많이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 이제 또 그 일본군과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할머님들을 성노예를 시킨 게 아니고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그때 이제 성착취를 했으니 네. 그때 모습을 그냥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앞에 막 앉혀만 놔도 저들이 부끄러워하지 않겠냐. 그리고 부끄러움이 쌓이면은 사과 반성도 좀 앞당길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라는 게 할머님들의 삶도 스토리가 있는 것처럼 그 소녀상에도 이런 스토리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복동 할머님은 14살? 네. 예, 그때 이제 끌려갔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일본 사람들이라면 전 세계 사람들이 오히려 소녀의 상이기 때문에 더 많은 주목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도 뭐 영화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소재로 해서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영화는 어떻게 제작하시게 된 건지 송관동님께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이 영화는 김복동 할머니께서 이제 살아 생전에 할머니가 그동안 쌓아오셨던 그런 1년에 한 27년, 8년간의 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런 것들이 어쨌든 이제 편찮으시게 되고 이제 그 암에 걸리시면서 자신의 삶이 이렇게 그냥 지워져 버리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좀 두고두고 좀 남았으면 좋겠다. 내 후세가 좀 내가 이렇게 쌓아온 것을 좀 다른 사람 미래 세대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변에 있는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대표 그다음에 같이 활동해온 1인 미디어 몽구 이런 분들한테 말씀을 좀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할머니 돌아가시기 한 3개월 전에 이제 좀 연락이 왔습니다. 이러해서 김복동 할머니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주셨고 저희가 이제 각종 영상이나 자료들 이런 부분들을 다 취합해서 그런 걸 토대로 기본 베이스로 하고 추가 취재들, 인터뷰들, 이미지 촬영들을 해서 잘 구성을 해서 많은 분들이 저희가 이제 제작하면서 느꼈던 그런 답답한 감정들, 할머니가 느끼셨던 그런 감정들을 보시는 분들도 똑같이 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공감하는 수 있는 다큐멘터리를 좀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김복동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그 육성을 다 그리고 그 모습을 다 기록으로 남기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굉장히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안타깝게도 이제 김복동 할머니께서 올해 1월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육성을 한번 잠시 들어보고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왔다 가다가는 여러분들도 몸풀 푼다서 저성 운터까지 갔다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나서 도저히 죽을 수가 없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절대 좌절하지는 맙시다. 끝끝내 세워서 일본 정부로부터 사죄를 받고 우리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줘야만이 우리들이 용서를 해주지. 그게 되기 전에는 절대적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싸워서 우리들이 성공하도록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김복동 할머님 목소리만 들어도 이렇게 뭔가 뭉클하고 정기가 오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일본군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했던 김학순 할머님이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거북이를 키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북이한테 너가 오래 사나 내가 오래 사는지 두고 보자. 내가 110살까지 살든 120살까지 살든 일본 정부와 일왕한테 꼭 사과를 받아내고야 말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지금 김복동 할머님도 끝까지 싸우자 이런 말씀하셨던 걸 들으면서 제가 그 생각이 나는데요.
근데 할머님 처음에 이제 영화 시작할 때 네. 검은색 화면에 할머님 음성만 나온다고 네, 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왜 굳이 그런 연출을 선택하신 거죠? 이 할머니께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 목소리는 아마 93살 때 돌아가시기 1년 전, 한 몇 개월 전 상황인 것처럼 제가 들리는데 네. 할머니가 67살에 처음 이게 고백을 하실 때 그 27살에 그 간사를 하던 윤미향 대표하고 지금 네. 거의 60이 다 됐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만나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에 대한 녹음 파일을 제가 이게 그 자료를 이제 찾으면서 발견을 했는데 네. 그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굉장히 좀 충격 비슷한 걸 좀 받았습니다. 아니 이런 이 당시에 할머니께서 67살의 목소리로 그 말씀하셨던 당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목소리 자체가 그냥 답답함 자체가 굉장히 그 목소리 자체에서 많이 느껴졌었거든요. 뭐 주변에 뭐 놀이터에서 들리는 뭐 아이들 웃음소리, 뭐 그네 소리, 과자 부스러기 소리, 할머니 담배를 피우셨는데 담배 라이터 소리, 깊은 숨소리 이런 것들이 오디오 파일로만 들었을 때 굉장히 그걸 크게 느꼈습니다. 영상으로는 느낄 수 없는 거였죠. 네. 감각이 귀로만 들렸을 때 그걸 들으면서 이 느낌도 그대로 좀 보시는 분들한테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영상으로 굳이 그 음성 자체에 어떤 부가를 하거나 더하거나 색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암흑 같은 그 목소리 자체만으로도 사람들한테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있겠다. 그 당시에 막막한 먹먹함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많이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시면 당연히 뭔가 영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92년도면 녹음 하나도 굉장히 귀한 시대였었거든요. 예, 맞아요. 어쨌든 그냥 그때 그 할머니의 그 먹먹함, 답답함을 그냥 그대로 그냥 좀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네. 영화 시작부터 막 이 가슴이 막 쪼그라드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 목소리를 들으면은 그때 그 얼마나 그 답답함 같은 걸 갖고 계셨길래 이렇게 와서 본인이 그 어려웠던 삶을 얘기하기도 어려웠을 거 아니겠어요? 그 그렇죠. 얘기하는 그 마음이 그대로 좀 전해지지 네네.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세 분은 생전에 할머님들 많이 만나셨죠? 그 김복동 할머님 다 만나셨죠? 네. 근데 혹시 할머님들하고 같이 그 김복동 할머니하고 어떤 에피소드나 좀 기억나는 장면 같은 게 있으세요? 저희 저 먼저 얘기하나요? 네. 아 그렇군요. 네. 오늘 제일 먼저 얘기하셔야 돼요. 그렇군요. 네. 저희는 이제 평화나비 네트워크가 그때 한일 합의 이후에 그 소녀상에서 농성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 할머님이 오셔가지고 막 농성하는 이제 대학생들 막 응원해 주시고 막 오히려 너희들 빨리 집에 들어가라고 왜 추운데 밖에 나와 있냐고 그러면서 되게 호통을 치셔가지고 그때 약간 놀라가지고 할머니 목소리가 쩌렁쩌렁하시잖아요. 네, 또 왜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 왜 들어가라고 하시지 이러면서 이제 또 그런 얘기도 듣고 저희 많이 챙겨주셔가지고 그런 기억에 남습니다. 김은성 작가께서는요? 저는 이제 맨 처음에 이렇게 뵙는데 네. 계속 이렇게 혼내듯이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원래 좀 할머니 무서우셨어요? 그러니까 따뜻한 면도 있고 네. 다 있는데 처음에 계속 쳐다보시는 거예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눈이 안 좋으신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이제 쫄았었는데 그리고 이제 사실 또 그 처음 이렇게 촬영하러 막 오는 기자들이 있거나 뭐 외국에서 오는 기자들 네. 맨 처음에 대할 적에 또 혼을 또 내세요. 왜 찍으러 왔노? 이러면서 뭐하러 찍으러 왔노? 이러면서 막 하시는데 나중에 또 말씀 잘 해주시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잘 찍고 제대로 찍고 잘 알려달라 이런 투로 이제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또 욕도 좀 잘하시고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재밌게 또 안타깝게 또 이렇게 들리는 게 있습니다. 근데 송은근 감독께서는 네네. 누구보다 할머니의 마음 네네. 속 그 밑바탕에 있는 그 감정까지 담고 싶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 과정이 오히려 고통스럽기도 하고
또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할머님은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가까이서 굉장히 관찰을 많이 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할머니 곁에 이제 이 다큐멘터리 때문에 접근을 했을 때 찾아뵀을 때는 이미 할머니께서는 계속 병원을 드나드시면서 응급실도 자주 가시고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셨어요. 암 말기에 이제 진통제를 맞고 이제 생을 유지하시는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할머니를 남겨진 기록으로 좀 살펴본 거죠. 이게 할머니께서 걸어오신 길, 할머니께서 활동해오신 모습들 이렇게 보시면서 저는 그렇게 좀 할머니를 접근을 했고, 다만 뭐 이제 보면서 할머니가 당연히 어쨌든 공적인 자리에서나 공식 행사 자리 이럴 때는 쩌렁쩌렁하게 하고 당당한 면이 있었지만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는 누구보다도 정겹고 하시던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고 돌아오면 항상 헤어질 때 고맙다, 수고했다 말씀해 주시고 식사할 때 그리고 집에 이제 돌아오면 항상 원옥이 어딨니? 같이 사시는 기론옥 할머니 동생이니까 원옥이 어딨니? 원옥이는 자니? 식탁에 갈 때도 원옥이는 항상 이렇게 찾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좀 제가 많이 그렇게 친한 거는 아니었지만 뭐 이렇게 좀 정정하실 때 좀 더 일찍 좀 뵀으면 좋았겠다 이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 두 분은 영화에 그냥 이렇게 스쳐가는 출연자였나요? 아니면은 이렇게 중심에 좀 조명을 많이 받으셨어요? 제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할머니의 27년간의 여정 속에서 할머니의 활동의 어떤 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저희가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 전체 피해자들의 그런 활동의 역사 속에서 2011년 12월 14일 천회 수요 시위를 기점으로 평화의 소녀상이 지금 일본 대사관 앞에 세워지거든요. 그때 그 소녀상이 세워지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주변에 이제 더 다른 세대들하고 할머니와 교감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작업을 하신 분이 김석영, 김은성 작가셔서 저희가 섭외를 해가지고 당시 상황, 소녀상이 어떻게 세워지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그 당시에 김복동 할머니의 모습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좀 여쭤본 거고, 그다음에 평화나비네 특히 이태희 학생 같은 경우에는 2015년 12월 28일에 그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국가 간의 합의로 이루어졌을 때 그 합의를 기점으로 할머니께서 굉장히 상심하시고 지금까지 활동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가의 힘에 의해서 부정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할머니께서 겪으시는데 그 당시에 평화나비 네트워크 학생들이 할머니의 어떤 마음을 좀 위로하다시피 하면서 화해치유재단이 설립되는 그 자리에 나가서 그 반대하는 행동들을 하는 모습들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할머니와의 교감이 어떻게 이루어졌었는지 젊은 세대가 도대체 그 나이 90이 다 된 할머니와 어떻게 친해질 수 있었나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어서 어떤 교감이 이루어졌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시니까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주요한 할머니의 인생의 기점들인 거죠. 출연자들한테 직접 들어야 되는데 감독이 다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이태희 대표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할머님들의 심정이 어땠는지 한일 위안부 합의 있고 난 다음에 그걸 누구보다도 옆에서 많이 듣고 접할 수 있었던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할머님들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일단 할머님들께서 항상 그때도 수요시 나오셔가지고 이제 일본 대사관을 향해서 이제 더 약간 더 울분을 담으셔가지고 소리치시고 이제 막 이제 영상 같은 거 이용수 할머님께서 그 외교부 차관이 찾아왔을 때도 당신이 우리나라 대사관 우리나라 외교부 차관이 맞느냐 이런 얘기를 또 하셔가지고 약간 그런 거를 보면서 또 마음이 많이 아팠죠. 그러면서 어떤 다짐을 하셨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화해치유재단도 만들게 됐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15개 위로금 쪼로 받은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 받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걸 다 거부하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할머님들 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본 대사관 쫓아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때 아직 어려가지고 안 갔고 위에 선배들이 대사관도 가고 이렇게 하이츠 재단. 한겨울에 뭐 소녀상 농성 예 같이 하고. 소녀상 철거 못하게 네. 그 소녀상 철거하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아직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거 철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겨울에 정말 그 온막보다도 더 그냥 뭐라 그래야 되죠? 비닐 덮어 쓰고 자는 정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비 와가지고 김장비니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정도 너무 고생 많이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때 첫날에 이제 그 2015년 12월 28일 그때 이제 막 대학생들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네. 그 소녀상 옆으로. 그래서 껌껌한데 막 들어가는데 그 옆을 우리 경찰들이 다 막고 있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들어가게 하는 친구들도 뭐 담요 같은 거 있으면 다 뺐고. 경찰이 뺏었어요. 예, 경찰이 담요 같은 거 못 갖고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다 막고 있는데 어떤 그 좀 이렇게 복면 그러니까 마스크를 한 사람이 네. 그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더니 잠깐 어디 갔다 오더니 이분이 막 이렇게 담요를 던져주더라고요. 근데 이분을 제지를 못하더라고. 근데 그분이 이승환 씨였습니다. 오고. 그랬어요? 예. 가수 이승환 씨요? 예. 오. 그런 멋진 분이 또 가수도 하시고. 근데 경찰이 손을 못 대더라고 그분한테는. 아니 마스크 했다면서요? 예, 근데 다 알아보더라고요. 이상. 저는 못 알아봤는데 다 알아보고 그리고 막 환호도 지르고. 그 다음에 이승환 씨랑 어떻게 만날 기회가 있으셨어요? 아니요, 뭐 사인을 받았어야 했는데 못 받았습니다. 오히려 이승환 씨가 김 작가님한테 사인을 받으러 그때는 와야 되는 입장이었는데요. 그런 또 재밌는 에피소드도 있었네요. 그리고 지금 화해치유재단은 결국 이제 해산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도 지금 일본과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 이런 일로 연결이 되는데 이 대표께서는 그 과정들 지켜보셨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화해치유재단이 생겨나고 해산되는 해산되고 과정을... 지금 뭐 결국은 이제 한일 위안부 합의가 파기가 된 상황이나 마찬가지가 됐고요. 일본은 거기에 또 약속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이제야 잘 해산되고 제대로 됐다. 이제야 뭐 원래 그 사실은 28년간 할머님들이 싸워오신 것이 몇십 년 동안 싸워오신 것이 화해치유재단 설립으로 인해서 다시 어찌 보면 후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었는데 그게 어찌 보면 이제 제자리를 찾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이럴 거면 왜 했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뭐 오히려 우리가 면죄부를 준 꼴이 됐잖아요. 그렇죠. 일본한테. 뭐 김 작가님도 마찬가지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소녀상을 철거하라 이렇게 일본이 다른 나라에도 압력을 넣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제 그 이면의 합의가 이제 소녀상 철거도 있지만은 유네스코에 우리가 이제 일본군 염무 피해자를 이제 조사한 그 조사 자료를 이렇게 유네스코에 등재를 안 하는 조건이 하나 또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어떤 협정이나 협약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이제 진실을 묻는 그리고 그들은 합법이라는 가장하에 정말 피해자를 한 번 더 죽이는 거기에 우리나라 정부가 같이 약속을 해주는 정말 피해자는 등장하지 않고 피해자를 무시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 이게 더 큰 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 감독께서도 영화를 만드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공부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예, 그렇죠. 위안부 문제 처음부터 지금 할머님들 끝까지를 다 살펴봤다고 해도 과언이 맞습니다. 아닌데 한일 위안부 합의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27년간 할머니들께서 주장하시는 건 항상 똑같았거든요. 범죄를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사죄를 한 거에 따라서 배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니네 나라 일본 국민들 어린아이들한테 역사교육해라라는 건데 단 한 번도 그런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피해자들에게 어떤 협의도 없고 상의도 없이 그냥
국가 간의 합의로 했다라는 게 그게 피해자는 완전히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자기들끼리 그랬다는 게 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영화상에서 주요하게 등장하는 게 아베 총리가 과연 사과를 박근혜 대통령한테 얘기했다라고 뭐 하거든요. 전화로만 예, 했다고 전화 통화로 하잖아요. 했다고 하잖아요. 네.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를 상황을 자기네 의회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합니다. 의원들끼리 서로 주고받는데 그런 모습을 저희가 영화를 준비하면서 보고 아 이건 거의 편집 없이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좀 보여드려야겠다 해가지고 그 부분은 그냥 좀 사용을 했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판단을 아마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라는 표현을 왜 넣었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요. 역사 평가를 누군가의 어떤 생각으로만 그냥 재단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아마 납득하기 어려웠다 이런 반응을 보이실 것 같은데요. 갑자기 또 뭔가 이렇게 막 올라오는 느낌인데 여기서 마음을 좀 추스르는 차원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예. 말씀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영화에 특별한 곡이 삽입이 됐다고요? 네네 윤미래 씨가 꽃이라는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저희가 윤미래 씨한테 부탁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OST를 한번 네. 할머니의 마음을 마지막 영화의 마지막에 좀 감싸 안아주는 그런 노래를 부탁했더니 이렇게 멋진 노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함께 들어보시죠. 윤미래가 부릅니다. 꽃. 빈 들의 마른 불 같다 해도 꽃으로 다시 피어날 거예요. 누군가 꽃이 진다고 말해도 난 다시 씨앗이 될 테니까요. 그땐 행복할래요. 고단했던 날들 이젠 잠시 쉬어요. 또다시 내게 봄은 올 테니까. 빈 들의 마른 불 같다 해도 꽃으로 다시 피어날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이 길이 때로는 외롭고 슬프겠지만 그땐 행복할래요. 고단했던 날들 이젠 잠시 쉬어요. 또다시 내게 봄은 올 테니까. 빈 들의 마른 불 같다 해도 꽃으로 다시 피어날 거예요. 저절로 박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영화 보신 분들의 소감도 지금 문자로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또 위안부 할머님들, 또 김복동 할머님에 대한 기억, 또 할머님이 안 계신 그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도 지금 표해주고 계시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3228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나의 어머니, 나의 아내,
나의 딸. 우리 모두의 슬픔인 듯하여 너무 슬펐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정신 차려서 힘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4222 쓰시는 청취자분께서는 김복동 할머니의 육성을 들으니 얼마나 힘든 세월과 억울하게 사셨을까 가슴이 아픕니다. 5543님, 광명동굴 입구에도 소녀상이 있어요. 거기 방문하시는 분 모두가 소녀상 옆 의자에 앉아 소녀와 같은 마음이었으면 합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김은성 작가님, 거기 광명동굴 앞에 있는 거는 네, 설치하고 왔습니다. 예. 그 김 작가님 몇 작품이세요? 년 전에, 예. 여러 곳에 있다고 해가지고 혹시 김 작가님 아니 어떡하나 그랬는데 지금 그러네요. 거기는 그럼 어디서 요청을 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네, 광명시하고 시민들이 함께 해서 했는데 거기가 의미가 있는 게 이제 그 광명 동굴이라고 이제 지금 예쁘게 아름답게 네.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도 이제 아픈 역사가 있는 거죠. 일제시대 때 이제 금광으로 개발한 그렇죠. 거죠. 금도 캐내고 다 캐내는데 어려운 우리 또 조선의 노동자들이 거기 가서 또 어려움을 많이 겪은 곳인데 그런 것을 좀 약간 이제 너무 아름답게 해가지고 그게 좀 약간 좀 없어지긴 했지만 그 노동의 역사도 광부의 역사도 아마 좀 조망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소녀상 지금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되어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건가요? 네, 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같은 게 들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 할머님들의 삶은 그 모습은 어쩌면은 할머님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또 강제징용돼서 전쟁터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징병된 분들도 그렇고 근데 그런 분들의 옛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 말씀하실 그렇죠. 때. 네. 전쟁에서 피해 당한 모든 인권을 잃어버린 그분들의 이야기라고 또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뭐 지금 제가 보니까 작가님도 피해자인데요. 일본의 그 소녀상 전시하러 전시를 시작했는데 네. 그것 자체는 뭐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전시를 못하도록 막고 지금 철거는 한 건 아니죠? 중지가 되고 설치는 그대로 돼 있는데 네. 전시장 앞에 벽을 세워가지고 막아놓은 건 상태입니다. 그럼 내 거 달라 이렇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약속이 돼 있던 시간이 10월 14일까지입니다. 예. 그래서 10월 14일 이전에 문을 열어서 일본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우리는 그 작품을 통해서 일본 시민들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우리는 열 수 있게끔 계속 싸워나가야죠. 근데 아베 정부가 왜 이렇게 민감할까? 이 소녀상에 대해서. 그리고 더군다나 이거를 이 전시를 못하도록 하는 행위 자체가 일본의 표현의 자유가 없다는 거를 전 세계에다 알려주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면 찔리는 게 있던가. 예.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평화의 소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게 그 비석만 있다 하더라도 아마 여기에다가 모든 반대를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어떤 형태라도 그 아베 정권은 그렇게 해야 되는 전쟁 범죄자들은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것 같은데 네. 저희들은 사실은 이제 평화의 소녀상에 작은 여운 하나 남기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나름대로 상징을 많이 넣었지만 그래도 이제 그건 나중에 다른 사람이 알아보겠지라고 하는 생각이었는데 아베 정권이 너무 탄압하다 보니까 이게 상징이 더 빨리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알아가게 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작품을 보는데 나중에는 진실을 알리게 되는 역할을 아베가 충실히 한 것 같습니다. 아베 총리 스스로가 그렇죠. 인정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탄압하고 억압하지 않았으면은 그렇지 않았으면 비석으로 끝났을 건데 아니면 한 작품으로 끝났을 건데 꾸준하게 탄압하면서 지금 비석에서 소녀상 한 점에서 지금 100점이 되는 역할을 지금 아베가 했던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찾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을 봐서요.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을 주도하는 단체가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라고 해서 세용모잖아요. 후쇼사 교과서를 이제 맞습니다. 만들려고 했던 그 곳인데 왜 그렇게 위안부 기술을 삭제하려고 하는지 본인 스스로가 인정한 대목이 있어요.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일본인으로서 자각과 기계를 짓밟고 일본이라는 국가를 정신적으로 해체하기 위해 국제적인 반일 세력이 연대하여 전개하려는 거대한 일본 파멸의 음모다.
그 위안부 문제를 이렇게 해석을 해서 받아들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예민하게 받는 거 아닐까. 사람들이 못 보게 만드는 거 그렇죠.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작가님은 혹시 협박에 시달린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게 있나요? 혹시? 그런 직접적인 협박은 아니지만 굉장히 위험스럽게 느낀 게 이제 저희들은 일본 언론과의 그 인터뷰를 다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들은 거의 다 그 모든 일본에 있는 미디어랑 인터뷰를 했는데 다 이렇게 이제 혐한으로 나오든가 아니면은 이제 한국인들은 이제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인터뷰를 거부를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행동이 저희 집하고 작업실을 급습을 해가지고 촬영을 막 하고 일본 이제 언론에서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러니까 잡지에서도 나오고 TV에서도 나오고 이래요. 근데 네. 저희 집은 이제 뭐 농가주택의 그 비닐하우스 작업실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굉장히 작업실이 너무 작다 보니까 굉장히 큰 작업실을 찍어가지고 이게 우리 거다고 막 주장을 하는데 그것도 좀 이상하고 그리고 항상 엉뚱한 식으로 나와요. 근데 저희들한테 이제 걸린 것만 5번이거든요. 우리 집에서. 네. 근데 이제 안 걸린 거는 더 많은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정권이 이제 반일의 상징이다. 그리고 한일의 이제 뭐 문제를 생기게 하는 작가다. 그리고 네. 뭐 반체제 작가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아, 참. 이 일본 아베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일본 우익이 좀 너무 뭐라 그럴까요? 극단화돼 간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도 양심적인 일본인들은 소녀상과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린다거나 또 그런 분들이 좀 도움을 주시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지금 아이치 트리엔날레 전시를 준비한 것도 저희 작가들이 준비한 건 하나도 없어요. 저희들은 초대를 받았던 거지 그쪽에 이제 그 큐레이터들 네. 그분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이 전시를 초대받게 만든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전에 나왔던 이제 스토리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네. 그거가 우리나라 사람이 뭐 다 준비한 것처럼 돼 있는데 실제로는 일본에 있는 평화 활동가들하고 일본의 변호사들 이분들이 다 준비를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할머님들하고 활동가들을 초대한 거거든요. 근데 허스토리의 내용은 지금 한국 사람이 다 한글로 나오는데 일본의 그런 평화 활동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뿐만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도 사실을 알려주면은 그 사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깊게 고민하고 그리고 반성하고 사죄하는 이런 것이 일반적인 이제 모습인데 극우 정치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 부분들을 가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일이 아니라 반아베를 외쳐야 되는 저 이유를 싫어합니다. 그 이 대표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네. 네, 당연히. 할머님들께서도 항상. 할머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 항상 일본 정부가 나쁜 거지 일본 사람들 미워하지 말라고 항상 얘기해 주셔가지고. 아, 그런 말씀 계속 하셨어요? 네, 김복도 할머님도 그렇고 그런 거 많이 듣고 또 저희도 이제 또 함께. 그러니까요. 할머님들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일부 정치인이나 정치권에서 오히려 반발을 살 만한 그런 행동을 했었잖아요. 일본에 그 큰 지진이 일어났을 적에 할머님들이 성금을 모아서 또 동일본 대지진. 예, 그리고 일본인들 위해서 또 평안을 또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런 걸 보면 뭐 엄청난 분들이죠, 우리 할머님들이. 그러니까요. 그 일종의 이제 본인들의 피해를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권운동가라고 드리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 오히려 더 좋은 한일 관계를 위해서는 이 문제를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 한다. 그냥 누구를 향해서 증오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점에서는 손 감독님께서도 예, 영화 만들 때 주목을 그런 부분에 맞습니다. 대한 주목을 좀 하신 거죠. 이전에 영화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을 다룬 영화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영화하고 좀 다른 시각으로 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할머니께서는 이게 어쨌든 그 과거에 어떤 그런 굉장한 피해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굉장히 깊은 곳에 이렇게 묶어두고 그거를 넘어서서 항상 더 차분하게 말씀하셨고 항상 그
남들도 따뜻하게 상대방이라도 이렇게 좀 대하셨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희들이 이제 귀감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작업을 하면서 많이 느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저희 이제 이 영화상에서 드러났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어떤 피해자라고 굉장히 괴로울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할머니 웃음 속에서 굉장히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누구를 향해서 누굴 미워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닌데 뭐 최근에 뭐랄까 일제 식민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책을 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책 제목을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샀는데요. 권하고 싶지 않아서 그 책 제목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 이거는 단순한 성매매였다라든가 이런 주장을 제가 그 책을 끝까지 악착같이 다 읽었는데 그걸 보면서 저도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일본과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이냐. 굉장히 큰 숙제가 우리한테 남아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이제 뭐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세 분이 그러니까 그 제가 지금 뭐 드린 말씀하고도 연결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좀 앞으로 어떻게 한일 관계를 풀었으면 좋을지 위안부 할머님들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좀 했으면 좋을지 아니면 뭐 하실 말씀도 좋고요. 간단하게 한 말씀씩만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송감님. 사실 이 김복동이라는 이 영화를 보면 이 영화 속에 요즘에 일본의 저런 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라든가 적반하장식의 아베 정부의 태도 이런 부분들이 왜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어 있었나를 좀 정확히 알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할머니의 어떤 활동과 일상을 통해서만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어쨌든 이 역사 속에서 김복동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활동을 했었는지 이 부분에 중점을 뒀고 그때 할머니의 고뇌가 무엇이었었는지를 영화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시간을 분명히 선사해 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서 뭐 이게 어쨌든 다큐멘터리 영화고 하고 일본 위안부 얘기 많이 나와서 이제 좀 많이 안다라고 너무 선입견만 갖지 마시고 실제 영화를 한번 좀 봐주시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많이 얻어가고 할머니의 그 마음 잘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영화 많이 봐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괜찮아요. 네. 근데 두 분은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한 번밖에 말씀을 못 듣겠어요. 이태희 학생이 해주시죠. 네. 짧게 그냥 한 말씀만.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말. 아까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네. 근데 시간이 좀 없다. 네. 그러면은 거의 다 시간이 돼서 좀 말씀을 좀 듣긴 좀 어렵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오늘 광복절 특별기획 영화 김복동 팀과 돌아보는 광복절 영원한 소녀들의 남은 이야기란 주제로 세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뉴스타파 송원근 감독, 김은성 조각가, 평화나비 네트워크의 이태희 정국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쌀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5분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